환경민간 시즌2 4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쟁이입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이에요. 왜? 네. 너예요. 그건입니다. 좋아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메인 주제로 최근에 화제를 일으킨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과로 오염수. 네, 오염수가 이제 바다, 해양에 방출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 오염수에 이어서, 처리수에 이어서 일본에서의 방사능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2011년 네. 동일본 대지진 사건인데요. 이제 이 사건도 거의 이제 10년이 흘렀고, 시즌 1에서도 키워드 시간에 10주년 당시 이제 피해자 인터뷰를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곤 했었어요. 네. 근데 가히 진짜 자연의 힘이 어마무시했었던 재난이었죠. 궁금한 분은 유튜브에 좀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한번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로 원전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이쿤이?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말하는데요. 사건은 이제 2011년 3월 11일 이제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이제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이 원인은 같은 날 발생했던 일본 토호쿠 지진, 이게 어마무시했죠. 그쵸? 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왔는데 이 높이가 15m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 여기에 방파제 설치되어 있던 거는 5m. 네. 그러니까 뭐 3배를 넘어서 음. 쓰나미가 아. 찾아오게 되는데 보통 15m라고 하면 이제 3m가 보통 건물 1층 높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5층 5층 건물에 5층 건물. 쓰나미, 파도 강에 덮어버린 거죠. 말이 5층 건물이지 파도가 5층 건물짜리 오면 뭔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진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죽었다. 응. 죽었다. 심지어 파도가 예쁜 뭐 파란색도 오늘 빨래 아니야. 널어놨는데 이 생각할 수도 그 당시 유튜브 보게 되면 그 물이 검정물이었어요. 검정물에 5층 높이의 물이 제 옆으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살아남으셨네 거기서. 누가 아니, 내가? 그 인터뷰 영상. 그리고 영화로도 최근 아무튼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맞아 있었어. 그게 생각보다 고증이 잘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봐야겠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방파제를 넘어서 쓰나미가 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1호기에서 4호기까지의 원자로 지하가 침수되었어요. 네. 근데 하필 지하에 이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전기 설비들이 완전히 먹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 설비가 먹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 그쵸. 어.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원자로 안에 그러니까 노심? 그 화로 안에 네. 그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기에 이제 엄청 온도가 높은데 그걸 냉각시켜줄 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계속 올라가는 네. 거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남아있던 냉각수가 다 증발되고 이 화로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 3월 12일 날, 그 다음 날이죠. 남아있던 냉각수가 모두 증발하고 노심의 온도가 1200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방호벽이 녹아서 구멍이 뚫렸고 네. 이로 인해서 핵 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저희가 자동차도 엔진이 있는데 냉각수를 그쵸. 계속 부어주잖아요. 얘가 냉각수가 계속 돌고 있죠. 뜨거워지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냉각수가 그냥 다 증발돼 버렸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녹고 걔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되고 이 지르코늄이라는 물질이 물과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폭발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1호기, 2호기, 3호기에서 그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바닷물이라도 써가지고 네네. 냉각수를 끌어왔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사고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바닷물을 넣으면은 설비를 못 쓰게 된대요. 네, 맞아요. 불순물. 불순물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쿄전력은 이거를 감수하는지, 그러니까 설비를 못 쓸 거 감수하고 바닷물을 넣을까? 네. 아니면은 그냥 버텨볼까?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그 골드타임을 놓치고 맞아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원전 발생하고 31시간 후에 해수 투입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건설 비용이 한화로 거의 5조 원 정도 들어가지고 이 원전을 만든 건데 그쵸. 이 5조 원을 지금 태울까? 그 한 끗에 5조 원을 태워? 태워 말어 지금 5조 한 끗에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야, 결정을 해야 돼. 5조 원 태워. 5조 원 태워. 바닷물 빨리 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맞아. 근데 일본의 성향상 절대 그 결정을 나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그렇죠. 이제 우리도 한상유지. 일본에서 일을 해보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걸 해보면은 알 텐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결정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현상은 지극히 일본적이었다라고 판단은 들거든요. 그 와중에 도저히 그 이제 31시간 동안 엄청 수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회의와 논쟁과 그런 걸 했겠죠. 네, 그래서 변수들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래하면 요렇게 하면 네. 되겠고 요래하면 그래서 할 거야? 누가? 어.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한 25시간 정도 됐을 때 이제 진짜 못했다. 끝났다 우리. 그렇죠. 인생 끝났다가 돼서 야, 빨리 바닷물이라도 퍼. 이 사건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도쿄전력 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원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좀 배경은 이래요. 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대처는 어땠는지. 정부의 대처인 거죠? 그렇죠. 정부와 이제 민간의 대처를 좀 알아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원전 사건이 터지고 이제 당시 일본 정부는 반경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던 곳에 반경 20km 정도의 구역을 경계 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자치단체 중 방사능 검출량이 가장 많은 이타테촌 전역과 이제 가스라오촌이랑 나미에초랑 가와마타초 그 주변이에요. 일부 지역을 이제 계획적 피난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20km 구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주변으로 피난을 시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한 달 후에는 이제 도쿄에서 방사능 수치를 한번 검증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평소보다 23배. 그러니까 도쿄도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외노 형이 디즈니랜드 갔다 오던 때였는데 네, 안전하지 않았었어요. 치바는 좀 안전한가? 치바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도쿄 탈출이라는 명하에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도쿄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나도 나갔었지 그때. 네, 도쿄 방사능 사건이 일어나기 전 4년 동안 방사능 수치가 0.079 마이크로시버트였는데 이 당시 도쿄에서는 0.809 그러니까 10배가 넘죠. 10배 이상. 10배가 올라간 거지? 네,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바로 이제 프랑스에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외국의 정상한테 도움 요청을 한 게 프랑스였다고 하고 그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에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보류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만들려고 했었는데 노후화된 거를 좀 새롭게 고치고 근데 이번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좋은 게 아니다. 까딱하면 얘들 꼴 나겠구나. 이제 진짜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류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폐쇄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단계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프랑스에다가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움은 줬나? 그거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했던 게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데 도움을 청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왜 나도 상식이잖아요. 프랑스에 도움을 했는지 왜 모르겠네. 러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일까? 약간 러시아랑 예전에 이 문제로 한번 싸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현상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울산 쪽이라든지 그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때쯤에 한국 들어갔을 때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원전 취소해라, 빨리 네. 폐쇄시켜라 이런 식으로. 저희 이건 약간 그 여담이 되는데 저희 네. 학교에 원자력과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서울대 다음이 저희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원자력 쪽 사람들이 백수됐다. 우린 이제 앞으로 일할 곳을 잃어버렸다. 그 그럴 수도 원자력과 있겠다. 들어가는 가장 큰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네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니까 아, 그래서 많이 걱정했던 동기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그러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잇따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따라 당시 아베 정부였죠. 아베 정부는 책임지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2020년 이제 하계 올림픽 유치에 지장을 주는 것을 염려해서 일본 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회 심의를 미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쿄 전력에만 원자력 사고 문제의 해결의 책임을 미룬 것은 정부의 좀 소극적인 행위라면서 이제 시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죠. 아이고 이건 진짜. 네. 그래서 2013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2년 뒤 8월 정부는 차수벽이라고 해서 땅 속에다가 댐같이 그냥 벽을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수가 되니까 거기다 벽을 쳐버리겠다고 계획을 해요. 근데 이제 설치해서 방사능 누출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대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1.6km의 길이의 벽을 그냥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를 얼려버리자. 맞아, 그랬었어. 냉각해버리자. 라는 구축으로 좀 막아보려고 계속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체르노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사능 관련된 사건, 그쵸?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 체르노빌 당시 소련 정부는 최소 방사능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5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반경 30km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후쿠시마에서 이제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타테시에서 1제곱미터당 326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체르노빌의 6배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훨씬 더 심각한 거잖아요. 거죠.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렇죠. 체르노빌도 심각했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최악의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 진짜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만 년은 지나야 피해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2만 년. 근데 지금 시점에 이제 완전 진원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그 원자로가 있는 곳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재건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2만 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는 정말 그 전 세계 평균 연간 그 피폭량? 그게 맞아요. 아마 2.4? 2.4 그 미리 베크렐? 그게 아마 SV였던 것 같아요. 단위. 시베르트?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전 세계 평균이 그 정도고 그거에 사람이 못 사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거 이상이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떨어지는데. 네, 거기까지 2.4까지 떨어진다는 이 정도 걸린다. 반감기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건가? 약간 사실 2만 년이라는 게 그쵸.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까 맞아. 여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도쿄전력, 탭코는 이제 탭코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원자력 오염수의 대책에 공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방사성 물질을 이제 정화하고 있는 정보랑 대응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액종 제거 시 설비에 따라 오염수를 정화된 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는 거를 얘네가 열심히 도표화시키고 이제 도식화 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13년부터 15년까지는 세슘이 함유된 고농도 오염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 얘네 정부가 목표한 양을 현저히 초과해서 열심히 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네. 이제 16년부터는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물을 처리한 탱크가 부족해서 그 탱크를 만드는 걸 되게 열중을 했었고,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이 제거 시설 가동과 탱크
그리고 이제 용접을 또 탱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리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들을 더 확보해서 박차를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정부와 도쿄전력에서의 대처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좀 시민단체의 대처를 알아볼까 해요. 당시 이와테현 산리크 해안 지역 재해주민 구조에 앞장섰던 NPO 법인을 보면 재난 후에 우선 전국에 좀 정보를 전파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이제 주민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죠? 인적사항 네.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했었고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호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난기부금을 좀 받기도 하고 구호 물품을 요청해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물은 이제 시급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물뿐만 아니라 좀 가장 필요했었던 거는 그 분유. 아기들의 분유가 정말 필요해서 그거를 구하는데 되게 어려웠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약 200여 개의 민간 단체들이 지원을 해서 물과 식량을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을 했고 이제 조금 또 다른 힘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그쵸. 공공시설에서 피난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네네. 아니고 자기 집에서 피난을 했었던 분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식량이나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어떤 집이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이 비어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다고 인터뷰를 봤어요. 저 보통은 이제 어떤 집을 파악을 할 때 주변 집 그리고 주변 상황 뭐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다 날라가 버리잖아. 다 날라가고 더군다나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산속 어디에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트위터라든지 그런 데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힘들었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래도 건축 분야니까 그 당시 이제 건축가들이 한 대처가 있었는데요. 일본 건축가들의 경우에도 게릴라식으로 재건 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게루반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체육관이나 대피소에 이제 파티션을 칠 수 있는 페이퍼튜브라는 시설을 많이 보내줬었고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건축대학 연구실에서도 신속하게 이런 파티션을 만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대피소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도요이토라고 일본에서 좀 유명한 건축가 프리츠커 수상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몇몇 건축가들한테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후쿠시마의 재건 사업에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나노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라는 약간 컨셉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사나라는 건축가와 야마모토 리켄이라고 되게 유명한 건축가 있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재건 사업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대단하네요. 있어요.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그럼 네. 전력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전력 시설도 그게 다 남아 있었나요? 전력 끌어오는 게 굉장히 큰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렇죠. 다 무너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기라는 게 또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20km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은 그 외의 지역 29km 그 밖 거기는 그래도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던 지역. 네, 쓰나미가 바로 덮인 그 지역 말고 좀 외부 지역은 그런 전기라든지 수도는 인프라는 살아 있으니까 네. 다행이네요. 아직 성전이 가능한 상황.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좀 일본 정부나 좀 민간 업체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를 봤는데요. 이제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경험한 내용보다는 신문이나 뉴스,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동경민견의 장점인 저희들의 경험담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외노가 좀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었던 그 당시 이제 도쿄에 있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 23배 방사능. 일단 저는 당시에 요즘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계속 막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고 피부가 벗겨지고. 일단 저는 당시에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유학생과의 하우스 쉐어를 하면서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레스토랑에서 갓 알바를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일본에서 살다가 지진이 터지고도 그냥저냥 살만한데? 하면서 지내다가 2주 후에 한국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 10일 정도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귀국을 했었죠. 일단 여기까지의 시종일관을 짤막하게 전달드릴게요.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가 3.11 지진이 터졌고요. 일본 전체가 뒤집어졌죠. 당일은 당연히 전철이 멈춰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고 그 다음날에 일본어 학교로 찾아가 보니까 건물 벽에 금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진 설계가 덜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보고 이 학교 괜찮나 싶었어. 학교 근데 되게 비쌌는데. 잘한 거지. 금가 있으면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지금 안 지진이 무너진 거죠? 9자리가 터졌는데. 아무튼 그 전날에 제가 학교를 째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었기 때문에 이 디즈니랜드가 보통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여자친구 몰래 가느라 지진이 터진 걸 무서운 것보다 여자친구한테 걸릴까봐. 심지어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갔었단 말이야. 와. 근데 기여는 있었겠네. 일단 그 부분을 학교에서 수습을 하고 며칠간 휴업을 한다는 휴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룸메가 되게 열심히 살던 친구래 가지고 학교와 밤샘 알바를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은 언제 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 저랑은 생활 패턴이 틀려가지고 얼굴 보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역시나 그날도 그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은 식료품을 확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료품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의점으로 갔죠. 네. 다 털렸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제로. 그쵸. 제로. 뭐 아주 제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껌이나 볼펜 이런 거 남아 있어. 볼펜 씹어먹어. 신라면, 진라면 매운맛. 그때는 아직 안 팔던 데가 지금 없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이 이제 입안에 넣었을 때 칼로리로 변환할 만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물도 당연히 없었고. 네네. 술도 없었나요? 술도 없어. 하다못해 술이라도 살까 싶어 봤는데 그쵸. 진짜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일단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여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친은 방 2개짜리 집을 하나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한국인 유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걔도 당연히 여자였는데 그 룸메도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여진이 오는 상황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짐을 챙겨서 남친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이제 여친도 무섭다고 저한테 당분간 자기 집 와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걔랑 좀 관계가 애매했었거든요. 네. 이제 슬슬 헤어질 준비를 하려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헤어질 준비는 뭐죠? 나쁜 남자네. 있어 그런 게.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아니야. 디즈니랜드 여자. 뭔 소리? 아니야. 큰일 날 소리. 큰일 났어. 이 방송을 부디 그 당시 여친분께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겠다 씨. 아무튼 걔가 공황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지진만 오면은 되게 어쩔 줄 몰라갖고 엘리베이터 타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네. 폐소공포증도 좀 있는 거랑 만약에 지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면 나 어떡하냐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상황에서 얘 혼자 놔두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헤어질 준비는 했지만 마음에 정은 있었던. 이건 인간으로서의 정. 인간으로서의 사람 됨됨이. 네.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니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러라고 너를 불렀는데. 그런 목적이었어. 당연히 나를 띄우라고. 아무튼 그날 밤에 바로 지진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그때는 뭐 하루에 몇 번이고 지진이 왔었으니까. 근데 그게 작지가 않았어요? 뭐 3, 4 정도? 작지 않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책상 밑으로 대피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영화에 있지 않나? 영화에서 그거 알 것 같다. 이성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이성균 나오는. 그래요? 이성균이랑 그 유성룡이랑 그거 있잖아요. 맞아. 여자 배우가 누구더라?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내 아내와 결혼해주세요? 그 임수정. 임수정. 네. 임수정 맞아. 거기 지진이 나와요? 거기에 걔네들이 처음 만난 게 일본에서 지진이 왔는데 이제 한국인 2명만 그 테이블 밑으로 들어와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나 왜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지? 이걸 또 기억을. 이성균이 건축가였다. 이것만 기억하겠지 뭐. 거기서 건축가였어요? 건축가였죠. 건축가. 진짜? 이걸 또 기억해내는 제 기억력. 제이카. 두렵다. 뭐야. 그런 거 말고 나를 띄우라고. 언론에서는 계속 겁을 줬었어요.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데 뭐 그냥 폐허지. 그쵸. 폐허고 동경에도 이제 조만간 직하지진 온다 이러고 있고
방사능이 동경으로 몰려온다라고 하니까 비 오는 날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게 비 오면은 더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몰라. 대기 중에 근거는 있는 없지만 방사능이 다 그게 나한테 맞는 위로 건가? 증발돼가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아, 몰라. 근거가 있는지 방사능 모르는데 기가 떨어진다. 아. 그냥 그때는 그게 무서웠어. 그렇게 될까 봐. 그렇죠. 하루는 신축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었는데 저 앞쪽에서 남자들이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둘 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 그냥 말짱했거든. 아, 오토바이를 안 타고 있는데 그냥 어, 걸어오는데. 걸어오는데. 헬멧 쓴다고 되나? 몰라. 그냥 방사능이고 다들 첫 경험이니까 그런 게 모르지. 그렇겠죠. 뭐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럴만하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주쳐 가는 거야 내 뒤로. 그 둘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아, 그래? 좀 창피하긴 했어요 사실은. 어. 근데 동경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방사능이 도쿄로 퍼질까봐.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도쿄 아래쪽 오사카나 뭐 교토라든가 어쨌든간 도쿄에서 더 아래쪽으로 멀어지려고 이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알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지. 아, 그래도 일손이 일은 해야 돼. 부족해지니까. 일손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명수가 그랬죠. 63빌딩인가요? 그 고층에서 이제 창문 닦을 때 그 이 알바하는 인터뷰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박명수가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일하는 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이 더 무섭죠. 네, 그러면서 거길 닦는다고 유리창을. 그치, 돈이 없는 게 더 무섭죠. 아, 돈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으시겠지. 네. 그 정도 일하니까. 그 위험 수당이니까. 방사능이 터져도 일은 해야 돼요. 알바 자리가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 하는 데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제 출근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지진 때문에 그 가게가 이자카야 비슷한 데였는데 네네. 이제 약간 와인바 형태도 취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와인 글래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개장이 났다는 거야. 와. 어쨌든 그래가지고 가게를 좀 수습을 해야 된다고 아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가게를 쉰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던 상황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친은 비행기 티켓을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 저는 좀 미안한데 그 사실이 약간 설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한국을 가는 게. 아니야! 이 집을 나 혼자 쓴다는 게. 그건 좋았는데 아, 네.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이게 평생 한번 경험해볼까 못할까 하는 경험 그 한중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름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데 그래도 독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맞아. 그리고 식료품도 어떻게 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살면은 살겠다 싶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루는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울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처먹냐 이러고. 빨리 돌아와라. 우리 아들 피복됐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갔죠. 근데 네네네. 그 티켓 값이 그때 한국에도 이게 되게 화제가 됐을 거예요. 목숨값으로 티켓값 엄청 받아 먹었다고. 엄청 비쌌어요. 얼마 했어요? 내 기억으로 그때 한 8만 원 줬던 것 같아. 80만 거의 원. 2.5배 정도네요. 그거 약간 그건 그 쇼가스 이럴 때 티켓값 보다 비싸네요. 그니까. 보다 비싸.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냈잖아요. 네. 없었어. 중국이라든지 옛날 데려오려고 거기 우한 근데 그때는 도쿄에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 다 그렇구나. 자력으로 탈출했어야 됐죠. 진짜 자력으로 자기 비로 튀었지. 당시에 도쿄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귀국한 거는 유명한 얘기죠. 네. 그쵸.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재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쵸.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거를. 근데 뭐 차별적인 명칭이라 가지고 지금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본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시 귀국을 할 때는 입국관리소에 가가지고 재입국 허가서라는 걸 받아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지금 체류 자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국관리소 가가지고 돈 주고 그걸 사가지고 귀국을 했어야 됐어. 그걸 사는 거예요? 돈이 다 들었어요, 한번 나갈 때마다. 당시 입국관리소에는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지금 몇 킬로미터 단위로 줄이 생겼어요. 일본 입국관리소 가뜩이나 느린데. 그러니까 처리가 더 더 느렸지. 늦잖아요. 근데 입국관리소에서도 이제 자기들 직원만으로는 다 처리가 안 되니까 알바를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젊은 남자애들 이런 것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쳐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앞에 중국인 남자가 하나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어를 전혀 못했어요.
줄 서가지고 당신 왜 왔냐 물어보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알바가 걔를 대놓고 비웃는 거야. 옆에 있는 다른 알바들한테 이 새끼 이거 일본어를 못하는데 여기 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존나 빡치는데 괜히 나섰다가 내가 혹시나 불이 보고 그러니까. 너 못 줘 이런 소리 나올까 봐 그러니까. 꼭 참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미안할 거 뭐 있나요? 아무튼 고생해가지고 재입국 허가서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목욕탕을 갔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일본의 상황이 어떻다. 그렇죠. 근데 주변에 저희들 주변에 이제 아빠랑 같이 온 어린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애를 데리고 쓱 멀리 간다. 진짜로? 근데 이게 다 그 무지에서 발생하는 무지인데 이해는 해. 당연히 자기 애기니까. 그쵸. 그래서 대중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여기까지. 네. 아무튼 뭐 가볍게 겪은 차별이었는데 그 후쿠시마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지메라든가 왕따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겪었던 당시 상황입니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재밌다는 게 아니고. 스릴이 넘치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봐요. 사실 이번 챕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피난소에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긴데다가 어두워질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부분은 이번 주 오덕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웨노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도쿄에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웨노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도쿄라든지 일본 전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 동일본 대지진이 어떤 영향을 이 사람들한테 미쳤는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피 주민들이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방사능 피폭이라는 위협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회적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트라우마라든지. 네, 그렇죠. 엄청나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그냥 죽는 모습이 그냥 앞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저 눈앞에서 이렇게 물에 떠 내려가고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학술지 이제 사이언스는 10년을 맞은 이제 202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일본 피난민들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한 것을 조명했었는데요. 네. 이제 일본의 한 연구원이 원전 붕괴와 폭발 사고 이후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10년 동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40편 정도의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10년에 140편? 그러니까. 1년에 14개를 낸 거예요? 말도 안 돼. 한 달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 이상. 그렇죠. 이거는 대학원생의 적극적인 협조.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맨날 논문만 쓴 거예요. 대단하다. 어찌됐든, 방사성 피폭과 대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노인의 사망자 수, 그다음 만성 질환 증가 사례, 그다음 사회적 의학적 복지 혜택, 감소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고 해요. 이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연구자는 방사성 피폭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방사능 피폭으로 뭐 피부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있죠? 피부가 녹아내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녹아내리던가 아까 유전자 장애가 생기는 그쵸. 그런 거에 보다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더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자원봉사 목적으로 그 후쿠시마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일본 당국은 여전히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를 집계를 했었는데 이제 그 2011년 당시에 1만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2,500명 정도가 실종이 됐으며 사망이라고 봐야죠. 네, 5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해요. 50만 명이 집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홈리스 된 거야. 그 후쿠시마 원전 붕괴와 이제 폭발로 538.1 페타베크레의 방사능이 대기로 유출되고 이 수치는 1986년 체르노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방사능의 약 10분의 1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로 배출된 거는
체르노빌보다 훨씬 작네요. 네네. 근데 그게 도쿄까지 오는 때는 23배가 됐죠. 네, 대피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던 이 연구자는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대피 노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건강상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좀 네. 신체적인 능력이 원래 약간 떨어지신 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715명의 주민들 중 사망 위험이 재난 이전보다 2.7배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보다 사망률이 거의 3배가 네.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발병률도 5% 증가를 했고,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합병증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재난 상황에서 이제 대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같은 결과는 이제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년 뒤인 이제 2021년 이제 올해인데요. 부흥 창생 기간으로 정하고 재해 지역 복구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거주할 재해 공영주택은 99%에 해당되는 한 3만 채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재건은 되긴 했는데, 후쿠시마현이나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재해지 인구는 거의 10년 동안 한 35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신조 정권이 계속 주창하는 이제 부흥과는 좀 거리가 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오히려 아닌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집은 짓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과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좀 가슴 아프다. 그러네요. 이 집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집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후쿠시마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정부 지원금 받아서. 원래 후쿠시마가 천연자원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였잖아요.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게 유명했는데. 네. 복숭아라든지. 근데 그걸 다 이제 누가 사겠냐고. 그러니까요. 후쿠시마라는 글자만 있어도 사람들이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동일본 대지진은. 네. 방사능에 걸리지 않기 위한 주의점, 아니면 그냥 도쿄에서 살아가는 방법 뭔가 있을까요? 팁이라든지. 가장 좋은 건 뭐 일본 네. 뜨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그게 제일 맞아요, 그게. 제일 근데 좋아. 문득 생각난 건데 그 후쿠시마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후쿠시마에서 큐슈까지의 거리가 더 멀지 않을까요? 그 얘기 아마 항상 그럴 나오고 수도 있어요. 있죠. 큐슈로 이사를 가는 게. 큐슈 여자애들이 예뻐. 그쵸. 아. 하카타비지. 예뻐. 그쵸. 만나보셨어요? 이쪽은 내 많이. 여자친구가 큐슈. 이쪽은 전국구. 일본 전국구로 만나봐가지고. 뭔 소리야? 네. 대단 원정. 원정? 전국구를 원정을 뛰시면. 근데 그래도 그 해양 방출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그 구글에서 만든 건가? 그 방사능 한창 터졌을 때 그 물의 흐름? 있었다. 네네. 해류. 해류를 이제 파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해로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 그쵸.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미국 쪽이나 그 아래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어차피 한 1년, 2년 지나면 다 돌고 맞아요. 다 근데 이제 돌 거야. 돌죠. 1년, 그게 2년 문제인 거죠. 지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뜨는 거랑 이제 또 하나는 그거죠. 좀 안 먹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안 먹는 거라고 하는 거는 후쿠시마 원산지라고 적혀 있는, 아니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원산지의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키야? 그 일본에서 규동 체인들. 저렴하게 파는 규동 체인이라든지. 단가 맞추려면 싼 거 써야 되니까. 맞아. 왜냐면 후쿠시마산이 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 그런 음식점에서는 사용을 하죠. 심지어 맥도날드도 후쿠시마산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야채를 그래요? 쓰네. 네. 그 리스트 예전에 한번 그 잊혀진 이름 흰둥이. 흰둥이라는 친구가 예전에 그 친구가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박힌 돌. 박혔던 돌. 박힌돌. 박힌돌. 이미 뽀겨나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은 조금씩 자제를 하고, 이제 슈퍼에서 음식이나 재료, 과일을 살 때도 후쿠시마산은 조금씩 피하면 그래도 내 몸속에 축적되는 방사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가지고 좀 민망해요. 네. 저는 많이 내려놨거든요. 포기하면 편하다. 네, 맞아요. 정말 포기하면 편하다. 생활이 너무 윤택해지는 거 있지. 신경 써요. 많이 내려놨는데, 포기하면 편하다. 좋은 말이긴 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에서 살아가기로 제가 결정한 이상 그런 부분들을 100% 피할 수는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어중간하게 신경 쓰느니 편하게 사는 게 저는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먹고는 있는데 좀 열받게 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쌀 원산지를 표기를 할 때 그 뭐 후쿠시마산이다, 이와테현산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내산, 블렌드쌀, 국내산. 맞아. 그런 거 사면 안 돼. 맞아. 그게- 국내산 적혀있으면 무조건 후쿠시마산이야. 그냥 후쿠시마산 써놓으면은 혹시 몰라 내가 샀을지. 하지만 뭔가 그 되게 얕은 그 짜증나는 의도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짜증나서 너무 얕은 먹기 게. 싫은 거야. 그냥 얕은 게. 어. 국내산을 읽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팔기 위한.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싸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저는 사실은 그냥 내려놨어요. 포기하면 좀 편하다. 편해요. 근데 포기하면 편하다 이 말 되게 좋다. 이게 그거에 오히려 막 더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그런 방사능에 대한 피해보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게 이 사람의 연구의 결과였으니까. 웃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방사능 좀 노출돼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몰라 나중에 내 애가 생기면은 맞아요. 그 그 부분은 걱정이 또 제일 달라질 큰 수도 거죠, 있겠죠. 사실. 그건 그래요. 그냥 나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 후세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결혼하지 거죠. 말아야겠다. 아하. 맞아.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못하는 거지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의 노예고 음. 계속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생각이라. 아, 뼈 묻을 생각이에요? 네, 제 뼈가 부서져서 이제 아, 진짜? 농담이고 뭐 아무튼 일본에서 제일 그 에밀레종은 보면은 아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그 종에 넣는다는데. 에밀레종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산채로 넣잖아요. 맞아. 산채로 했어요? 그렇게 산채로 들었어. 근데 그게 약간 일리가 있대요. 칼슘? 사람의 몸의 물질 같은 것들이. 진짜? 그게 들어가면은 그 좀 더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 페어레이디에도 우리 니쿤, 제이쿤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야. 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서 계속 살 예정이라 이 최선의 선택, 이 귀국이라는 선택지는 저한테 없지만 저도 이제 규동 체인점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그 스키야 아니면 요시노야, 마츠야 이용하지 않는 편이고 식재료 고를 때도 후쿠시마산은 물론이고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야마가타, 니가타. 아 진짜 니가타도? 니가타도 피하고 있어요. 아 진짜 나 니가타 살은 그냥 먹는데. 또 그쵸. 그러니까. 아오모리는 약간 애매해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어요. 아오모리 사과가 맛있어. 그건 뭐 유명하지. 솔직히 후쿠시마라는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쵸.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강원도인 건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속초나 중문진에서 뭔가 터졌다는 건데 강원도 전체 예를 들어서 춘천 닭갈비 이제부터 안 먹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냥 뭐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안 먹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먹으면 모르니까 포기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쌀 맞아요. 저도 이 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원산지 안 적혀져 있는 거는 안 먹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 쪽 쌀을 사는 경우가 많네요. 네. 걔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런 게 별로 부질이 없는 게 저희 회사가 사실 토치기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치기가 이제 후쿠시마 근처니까. 근데 거기에 배정도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와키라고 이제 후쿠시마 현이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 안에 이제 이와키라는 공장이 있어요. 네네. 이와테가 아니라. 근데 거기는 이제 안 간다. 거기가 가면은 이제 동기들은 그만두겠다. 이런 동기들도 있어서 거기는 안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뭐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토치기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후쿠시마 이 원전 터지는 곳이. 차 창문 닫았고 한번 달려볼까?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기겁해가지고 결국에 안 갔어요. 원래 여기서 가로질러서 센다이까지 차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친구가 그거는 하지 말자. 그쵸. 괜히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괜히 빨리 죽는 게 아니야. 나 같으면 아마 콜 했을 거예요. 그때 형을 몰랐었던 게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3mm 시버트 정도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네. 담배가 한가스에 0.3에서 0.6 그 BQ? 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하루 한가스를 피면은 한 연간 100ml 시버트 정도 피복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후쿠시마 지금 한 30km, 40km 떨어진 데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방사능 피폭을 막을 수 있다. 네, 뭐랬지? 하루에 한 갑 몇 년 폈을 때? 1년. 1년? 하루에 한 갑 1년. 근데 하루에 한 갑 피는 분들은 정말 다른 걸로도 가능성이 이미 있다. 있어. 네. 다른 걸로도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결론은 담배를 끊자.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 2부에 걸쳐서 이제 오염수와 함께 방사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특히나 일본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좋았겠네요. 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외너 제이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